안녕하세요.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입니다. 어린 시절 결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성인이 된 딸아이가 있네요. 저는 3남 2녀 중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왔어요. 남편 위로 아주버님이 계시고 형님 두 분과 막내 도련님이 계셨죠.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동산도 많은데 저 혼자 외동딸이라서 시댁에서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아버지께서 아프시면서 아버지 병원비로 부동산을 대부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얼마 못 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후로 엄마도 아프시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낮 시간대에는 거의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정말 많이 불평을 쏟아내셨습니다. 둘째야. 오늘도 엄마 병간호 갔니? 네, 어머님. 매일 낮에는 어머니 병간호 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아무리 그래도 집에는 있어야 남편이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네가 자꾸 밖으로 돌면 남편도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다. 거기다가 우리 둘째 저녁은 잘 챙겨주고 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까지 다 챙겨서 나오고 있어요.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걔가 어떻게 데우고 차려 먹니? 네가 가서 챙겨줘야지. 아무리 엄마가 아프다지만 너희 엄마도 그건 아니지. 딸이 남편 챙기게 집에 좀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희 엄마 아프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고 싶은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머머,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할 거 하면서 엄마 챙기라는 거지? 시댁에서는 병간호를 하는 것을 정말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이제 저보고 고아라며 돌아갈 곳도 없는 애라며 말을 했죠. 저는 그 사실이 정말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극성심호와 함께 남편은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도리라고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죠. 수십 번 헤어질까 생각도 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 있었기 때문에 굳게 참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남편에게 기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 딸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타 지역으로 좋은 대학을 다녔고 집에는 저와 남편만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집에 저와 남편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는 친정 유산으로 8억 빌라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면서 경제생활을 한 적이 없었지만 유산으로 빌라를 받게 되면서 남편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시댁에서는 유산을 받은 이후로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가고 싶은 곳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 주에 연차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볼까? 아, 정말요?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 당신 수연이도 대학 가고 그래서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같이 여행 다니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댁 행사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어.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참에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단둘이 여행 한번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랬던 것은 저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거 내가 전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해주게 되었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나, 목걸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걸 준비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당신 생각나서.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잖아. 외벌이에 아껴서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쓸 수 있지 뭐. 아휴, 고마워요. 당신한테 신혼 때 빼고는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오랜만인 것 같네.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이런 선물 자주 해줄게. 남편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아픈 저를 위해서 손수 죽을 만들어 보내주시기도 했죠. 어머님, 죽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아이고, 어미야. 몸 좀 괜찮니? 수연애비가 말하는데 몸살이 많이 났다고 하더구나.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먹기 싫어도 조금씩 먹어야 된다. 네, 감사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몸도 괜찮아진 것 같고요. 아, 다행이구나. 몸 괜찮아진 것 같다고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며칠은 꼼짝 마라 하고 누워있으면서 쉬어야 좋아지는 거야. 전에는 제가 아프든 말든 상관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몸이 아프다고 하니 먹을 걸 챙겨서 보내고 매번 참석을 해야만 했던 시댁 행사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해 주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되는구나,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죠.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니 빌라 관리가 어려워지자 이 핑계를 삼아서 명의를 이전하라며 이야기를 꺼냈죠. 어미야, 요즘 통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게냐? 아니요, 뭐 아픈 건 아닌데 기운도 없고 힘든 것 같아요. 빌라 관리까지 해서 그런지 영 기운이 없네요. 아유, 저런. 그러냐? 좀 힘들면 애비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되지. 뭘 그러니?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저도 신경 쓰이고요. 예, 수연 애비야. 어미가 빌라 관리 버겁다고 하는데 좀 가서 도와주지 그러냐? 안 그래도 제가 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고민이에요. 뭐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냐? 아니, 빌라 관리하다 보면 서류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될 건데 아무래도 아내 명의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냐? 하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겠다. 이참에 어미야, 명의를 수연 아비한테로 바꾸는 건 어떠니? 명의를요? 아, 그건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가족인데 뭐 어때? 어차피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건데 어미는 체력이 약하니 직접 하기 힘들고 이런저런 서류도 떼고 입주자들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수연애비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건 그렇긴 하지만
명의까지 바꿔야 하나 싶어서요. 아이고, 무슨 남편이 집 먹고 나르겠니? 어른이 잘 알아서 관리해주겠지. 그러지 말고 명의 변경해서 관리를 아예 수연애비한테 맡겨라. 그래, 당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계속 계약하는 것 가느라 정신도 없었잖아. 대리인으로 내가 가서 이것저것 서류 제출해도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도 안 생기고 그냥 내가 대표로 있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런가? 우선 몸이 좀 나아지는 거 보면서 결정하자. 그래, 지금 당장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처음에는 가볍게 명의를 이전할 걸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계약을 할 때마다 남편이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크게 아프게 되면서 남편 시댁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었죠.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니, 당신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반차 내고 왔지. 어때? 몸은 괜찮아졌어? 아니, 몸살이 크게 왔는지 머리도 어지럽고 기운도 없네. 당신 반차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아, 그럼. 아침에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 뭐 좀 먹었어?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아니다. 어머니가 당신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죽 보내준다고 그러시더라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 죽 보낸 거 오면 바로 그거 먹자. 남편은 제가 몸이 크게 아팠을 때 제 곁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병간호를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제 빌라 명의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세상 다정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남편과 시댁은 빌라를 받고 나서는 그 전의 태도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아파도 관심을 주지 않고 특히나 밖에서 돈 한 푼도 벌지 않는다며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니 직접 벌어서 쓰라며 타박하기도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네. 나 병원도 가봐야 하고 우리 수연이 먹을 것도 챙겨줘야 하는데. 뭐? 뭘 했다고 벌써 생활비를 다 써? 당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병원을 가야 해서 조금 더 필요해. 아니, 밖에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정 필요하면 당신이 밖에서 식당 일이라도 해서 벌던가. 정해진 생활비 외에는 나도 못 줘.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빌라 수익은 매달 수익 내고 있잖아. 그거라도 좀 나눠줘 그러면. 이걸 왜 당신한테 줘야 하는 건데? 내 명의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라고?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거 원래 내 빌라였어. 직접 나가 돈을 벌라는 남편에게 저는 빌라 수익이라도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 명의인데 왜 수익을 나눠야 하냐며 말을 했죠.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댁에서도 똑같이 당연히 너한테 나눠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 이제 수연애비 빌라인데 그걸 왜 나누니? 네? 어머님, 그거 관리하려고 남편 명의로 바꾼 거잖아요. 아무리 명의가 바뀌어도 그렇지 그건 제 빌라였어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빌라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애비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니? 그럼 당연히 수익을 나누던 안 나누던 아범 마음대로가 아니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나한테 연락하려고들랑 하지를 말거라. 저는 시모의 태도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었던 게 다 연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빌라를 뺏길 순 없다고 느꼈죠. 저에게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은 있었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통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다른 유산이었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통장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장이 있었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서 발생했어요. 당신, 이게 무슨 돈이야? 왜 당신 통장에 8천만 원이나 들어있어? 뭐?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이미 다 쓴 통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줘. 당신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이미 가서 통장 정리도 싹 해봤어. 오늘까지도 8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고? 이거 내가 모은 돈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긴 돈이라고. 빌라만이 아니고 이렇게 돈으로도 남기고 가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이 통장을 봤어? 도장 좀 찾으려다가 봤어. 아휴, 당신 이거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려고 한 거야? 잘 됐다. 이번에 빌라 수리 비용이 꽤 나오는데 이걸로 수리를 하자. 뭐? 왜 내 돈 가지고 수리를 해? 빌라 이제 당신 명의라며.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야지. 수익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돈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필요한 돈을 줘야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지. 정 돈 넘겨주기 싫으면 앞으로 생활비고 뭐고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거고 수연이 학비도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8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지원도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했어요. 아직 대학생인 딸의 앞길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지만 이것마저 뺏기게 되면 저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 절대로 안 된다며 버티게 되었죠. 저의 완강한 태도에 남편은 시댁에도 저에게 8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오히려 뒷돈을 챙긴 저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내기 전에 그냥 돈 주고 편하게 살라는 얘기도 했죠. 옳게, 이게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알고 있지? 승철이가 좀 순해서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올케가 뒷돈 꽁치고 있었다는 걸로 소송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네? 형님, 이거는 제가 수연 아빠한테서 받은 생활비에서 뺏어 모은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에요. 그러니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요. 그건 올케가 생각하는 거고 올케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올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그게 못하잖아. 이렇게 싸워봤자 올케한테만 손해야. 그러니 내가 승철이한테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돈 승철이한테 넘겨.
그러면 결혼도 유지하고 수연이 대학교 지원도 다 해줄 거니까. 시댁에서는 그동안 몰래 돈을 빼돌린 것이라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받았던 친정 유산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시댁 측에서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며 반문을 해왔죠. 남편과 시댁의 압박에 저는 지쳐갔고 그렇다고 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어린 딸아이가 이걸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보다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시댁에서는 가족 모임을 하자며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유학을 갔던 형님과 형님 딸을 제외하고는 아주버님부터 두 형님, 막내 도련님과 시모, 남편까지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저를 설득하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8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재수씨,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승철이한테 돈 주기 싫으면 그냥 나한테 투자를 해요. 재수씨, 나 사업하는 거 알죠?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재수씨 돈 투자하면 내가 다시 안 돌려주는 게 아니고 불려서 돌려줄게요. 어머,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 돈 다 쓸까봐 승철이한테 못 주는 거니? 그렇게 고민되면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 나한테 맡겨라. 내가 더 많이 불려줄게. 맞아, 올케. 그거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면 세금 떼어서 그만큼도 더 못 받아. 그러니까 다들 저축 안 하고 투자하는 거지.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라는 거지. 계약서도 다 쓰고 그러면 올케도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 정말 우리는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당신 정말 너무하네. 솔직히 당신한테 빌라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 수리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 버는 만큼 다 수리하는 데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수익이 나도 집에 못 갖다 줬지. 내가 있는데 안 좋겠어? 일단 이번에 수리해야 할 곳 다 수리를 하고 나오는 수익은 그때부터 다 가져다 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다. 가족인데 뭐 뒤통수라도 치겠니? 빌라 수익 때문에 그런 거라면 수연의 비가 말하잖니.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아서 수익을 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싹 다 고쳐서 다음 수익부터는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가족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생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매번 수리비 때문에 한 푼도 돈을 가져다 주지 않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빌라를 받고 나서는 평소 타던 자동차도 바뀐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자꾸 저한테 통장을 넘기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장 드릴 생각 없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당신 정말이야? 당신 이렇게 나가면 나 소송할 거야. 당신 생활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이건 엄마가 남긴 유산이고 당신네들이 탐낼 자격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고? 당신네들?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니? 아니 얘가 돈 맛을 보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그동안 빌라 수익 받을 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게 나한테 권리가 없어? 당신 재산이면 내 재산도 되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놔. 저는 저에게 협박을 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를 붙잡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달라붙어 작은 방에 저를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 열어 빨리. 이거 납치고 감금이야. 허, 납치? 감금?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라고 해? 내일 정신과 전화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다가 검진 받으러 가자고. 뭐? 다들 미쳤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게, 처음부터 통장 넘겼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겠니? 됐다. 거기서 반성이나 하거라. 들어간 김에 통장 비밀번호나 알려주고. 그래,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문 열어줄게. 정말 대단들 하다. 남의 재산 뺐더니만 이제는 협박, 감금까지 해?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 징글징글한 거 끝까지 한번 겪어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시댁 식구들은 계속 작은 방 광에 저를 못 나가게 두었습니다. 밖에서는 단단히 걸어 잠갔지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불안하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핸드폰도 바로 거실 가방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절망에 빠진 순간 새벽이 되어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 하니 바로 입을 막고 저를 꺼내주었죠. 쉿! 작은 엄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 유빈이에요. 유빈아, 너 캐나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엄마는 지금 밖에 계세요. 빨리요. 다른 가족들 깨기 전에 빨리 나가셔야 돼요. 새벽녘 저를 꺼내주었던 것은 15살이었던 형님 딸이었습니다. 몰래 저를 빼주고는 밖으로 얼른 나가야 한다며 말을 했죠. 형님 딸은 형님과 함께 아주 어릴 적부터 캐나다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혼자 국내에 살고 있었죠. 돌쟁이였던 형님 딸을 14년이 지나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어차피 유학자금은 형님 친정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뭐라고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몰래 밖으로 나와보니 형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언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동서, 괜찮아? 아유, 내가 동서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왔잖아. 동서,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제 얘기 어떤 거 들으신 거예요? 아니, 동선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긴 빌라를 넘겨줬다며. 왜 그랬어? 아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이동하자. 형님은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며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은 이 집안 사람들이 다들 돈에 미쳤다고 말을 했죠. 본인 역시 신혼 때 친정이 잘 사는 걸 알고서는 돈을 자꾸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 결혼한 지 1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도련님이고 아가씨고 어머님이고 다들 돈돈거리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거기다가 남편도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필요하다면서 징징대지. 나도 처음에는 친정 도움받아서 몇 번 도와줬었는데 이게 한 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었어. 정말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형님이 그냥 유빈이 교육 때문에 해외로 가신 줄만 알았죠. 아유, 나라고 친정 식구들 다 여기 있는데 가고 싶었겠어? 거기다가 겨우 돌진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말이야. 친정에 얘기를 했는데 친정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유학을 가겠다고 한 거지. 뭐 시댁에서는 결사 반대하면서 난리였지만 돈은 다 친정에서 대준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나도 캐나다로 가게 된 거야. 아니 그래서 빌라는 어떻게 하다가 넘겨준 거야? 저는 형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주버님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니 굳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종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남편에게 빌라가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죠. 아마 그 집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 피해서 해외 간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 동서한테는 더 겸허하게 접근했겠지. 내가 여러 번 동서한테 귀띔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남편한테 물어봐도 동서 전화번호는커녕 서방님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잖아. 아유, 처음부터 알고 내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이렇게 저 도와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뭐 어때?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순 없을 거야.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혼은 할 거지?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네, 어느 정도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쪽에서도 제 유책 사유로 이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이혼 준비하던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봐. 형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던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협박과 감금, 폭행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하게 되었죠. 사실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화며 문자며 엄청나게 보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신 어디야?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 당신 그렇게 빠져나가면 무사할 줄 알아? 어떻게 날 거기에다가 갇혀놓을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순순히 통장 넘길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뭣도 없는 주제에. 결국 당신 통장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지금 통장도 나한테 있고 비밀번호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 어디 한번 잘 분석해서 찾아봐. 당신이 찾을 수나 있나?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다 증거 자료로 모아서 이혼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이혼 청구? 누구 맘대로? 이혼 청구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몰래 뒷돈 만들어 놓고서는 어디서 이혼 청구를 입에 올려? 내가 언제 몰래 뒷돈을 만들었다고 그래? 그건 내가 유산으로 받은 거야. 멍청하면 말이나 하지 말지.
유산으로 받은 걸 누가 알아? 어차피 당신 통장에 있었던 건데 누가 보냈을 줄 어떻게 아냐고? 멍청한 건 당신이야. 뭐가 되었든 내가 당신 가족들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 저는 남편에게는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쉽게 협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대한 진행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한 것은 오로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만 주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채워 넣었었습니다. 빌라를 받게 되면서 넉넉해졌을 뿐 그전에도 생활비는 거의 반반으로 내왔었죠.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마련을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시모는 정말 길길이 날뛰었죠. 너 내가 불쌍해서 걷어주었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고아 주제에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다고 막 나가는 거지? 제가 왜 불쌍합니까, 어머님? 저 엄마 아빠 다 살아계셨을 때 시집갔고 25년 동안 부족한 거 없이 도리 다 했습니다.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시죠? 아유,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남편을 받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어떻게 도리를 다 한 거니? 제가 먼저 시작한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던 저를 건든 건 그쪽들이시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그쪽? 너 이제는 막 나가자는 거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형사고소? 너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쉽게 되는지 아닌지. 근데 제가 당한 것도 쉬운 건 아니라서요. 가해자는 본인이 한 일 전혀 모른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더 저에게 할 말 있으시면 다 해보시죠. 이것도 한번 증거로 넣어보게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이 통화를 모두 녹음을 해 또다시 협박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결과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혐의가 적용되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역시 성립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고민이 되었던 재산 분할은 절반이 인정되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유산으로 받았던 것은 그대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옮겼던 빌라는 그때 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고 영상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3자 앞에서 작성한 각서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증거 영상이었죠. 그로 인해 법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결과 남편에게 명의를 이전했던 빌라는 증거 효력으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형님 역시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제 인생을 살라며 응원을 해 주셨어요. 요즘도 종종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 줄이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다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남편과의 지긋지긋했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있을 때 잘하라고 막상 떠나고 나니 이제 와서 붙잡는 한심한 놈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왜 다시 합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 떵떵 치던 놈이 막상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갈라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2번 다시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면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데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이사 온 집으로 무작정 들어오려 하길래 강하게 거부한 뒤 밖으로 내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남편 뒤에서 있던 시모는 문이 닫히기 직전 미안했다는 말을 뒤늦게 꺼내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시는데 모전자전이라고 둘 다 똑같은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에 다다랐는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이 만취가 돼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은 다 젖어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고 그 모습에 경악을 한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정신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일어나라며 뺨에 손을 몇 번이나 올렸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무거운 몸을 저 혼자 들기에는 무리가 있던 터라 입고 있던 옷만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겉옷을 힘들게 세탁기에 넣은 다음 흙탕물에 범벅이 된 바지를 빨렸는데 그 순간 제 2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의 속옷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었고 그걸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의 초기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속옷이 뒤집힌 모습을 보자마자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빨간색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던 명함 한 장을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 최근 통화 목록을 보자마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명함과 일치하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 통화 연결음이 들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아야, 좀 전에 왔다 갔으면서 벌써 내가 보고 싶어진 거야? 그런데 나 지금 다른 손님이랑 만나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내일 다시 오면 내가 즐겁게 놀아줄게. 그런데 요즘 내 얼굴 너무 자주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오빠 마누라한테 걸리면 어떡해? 나 돈 벌게 해주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우리 오래 볼 수 있지. 정체 모를 여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었고 세상 모르고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본인도 많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비몽사몽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누우려 하길래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아 찬물을 한 번 더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남편의 뺨에 세차게 손을 올렸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난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손을 올리려 하길래 얼굴에 명함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최근 통화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깼지? 반대쪽 뺨도 올려쳐 줄까? 이 명함에 적혀 있는 장미라는 여자 누구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조금도 하지 마. 이미 통화까지 전부 마쳤으니까 지금 어디 다녀왔는지도 알고 있거든? 마누라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들어올 수가 있어? 당신 술 마셨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와? 회사에서 회식하고 왔다고 했잖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당신 정말 뻔뻔한 인간이구나. 내가 방금 얘기했지? 명함에 적힌 여자랑 통화했다고 했잖아. 내가 더 난리를 쳐야 인정을 할 거야? 오늘 한바탕 해볼까?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속옷이 뒤집혀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똑바로 대답하라고 했지? 마지막이야. 당신 지금 평범하게 술만 마신 거 아니잖아. 그래, 여자 끼고 술 좀 마셨다. 그게 뭐 죽을 죄라도 지은 거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지. 집안의 가장이 몸이 힘들어서 오래간만에 풀고 좀 왔다는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 당신한테 언제 옷을 빨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방금 한 말은 나랑 집에 애들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놀고 왔다는 거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다니고 있었고. 걸리지 않으려고 행동했다기보다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 내 입으로 당신 몰래 밖에서 외간 여자 만나고 왔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 그냥 잠깐 술만 마시고 왔던 것 뿐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소지품에 손대기만 해봐. 그땐 가만 안 둬. 남편은 모든 걸 인정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집안의 균형을 깨버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잤는데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저 혼자 거실에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은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더는 개차반 같은 남편과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평생 동안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할 정도였죠.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마자 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노려보고 있자 화들짝 놀라면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당신 원래 이 시간에 안 일어나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어제 내가 과음을 해서 그런데 해장국이나 라면 좀 끓여줘봐.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게 좋겠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그런다고 당신이 저지른 일이 달라지기라도 할까봐?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같은 쓰레기가 세상 모르고 자는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만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제 하다 다른 여자랑 술까지 퍼먹고 들어와?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기면서 사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참고 넘어갔으면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나한테 뭔 일이 있었어? 나는 회식 다녀온 이후 집으로 바로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니 무슨 여자를 끼고 놀았다고 그래? 당신은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로 보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니까? 아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라면 좀 끓여줘. 속 쓰려.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빛을 봤을 때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증거물과 남편 핸드폰에 있던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말수가 줄어들더니 당황하는 얼굴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 일 말고도 몇 번이나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안 좋은 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그걸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함께 사는 동안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노름은 기본에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탕진을 하고 술은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먹는 건 기본에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철저하게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고 사기 결혼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애들이 눈에 밟혀 참고 살아왔었습니다.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옆에서 터져나와 저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죠. 여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남편과 항상 자주 술을 마시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사업을 한다면서 남편을 꼬드겼고 자기한테 투자해 달라며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 몰래 대출을 한두 가지 받아서 믿었던 친구에게 건네주었고 그 친구분은 남편의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잠적을 해버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인간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 난리가 났는데도 끝까지 참고 버텨왔었는데 이번엔 여자 문제로 제 속을 긁어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었지만 가정에 있는 남자가 외간 여자를 만났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이혼을 선포하자마자 시댁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발등에 불이 났는지 저녁 시간대에 저희 집으로 급하게 오셨어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 지금 애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이도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내 아들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너 보러 왔다.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아침부터 큰 소리 쳤다며?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급하게 오긴 했는데 별일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순 없는 거니?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만큼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러서 저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들으신 다음 저와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이번만큼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입을 닫고 있길래 너한테 직접 들으려고 찾아온 거다. 이대로 그냥 나가버리면 상황만 더 악화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니? 애들 밥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한테 생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나도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애들한테도 계속 불안감을 조성할 거야?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 좀 해봐라. 내 아들이 올 때까지 도저히 못 참겠다. 제가 그동안 다 이해하고 참아왔던 건 애들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10년의 세월 동안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이가 저를 속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수시로 만난 것 같아요. 본인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증거물 보여주고 통화까지 했던 기록들 전부 다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진짜 둘이 갈라서겠다는 거냐? 너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라. 남자가 살다 보면 가끔 새길로 잘못 들어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걸 네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야 부부인 거지. 실수 한번 했다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야 되겠어? 다시는 그러지 않게 네가 잘 잡아주도록 해라. 원래 남자들은 본능적이라 여자만 보면 다 그래. 때마침 들어오네. 이놈아, 몰래 여자를 만날 거였으면 꼬리를 밟히지 않게 철저히 숨겼어야지. 사고 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일을 저지르는 거야?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저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모든 걸 알아버렸더라고요. 여보, 다음부터는 조심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어떻게 조심히 넘어갈 수가 있어? 다른 여자랑 할 거 다 하고 왔으면서 나랑 지금 한 공간에서 살자는 말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당신 혼자 커가는 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냥 넘어가자니까. 차라리 나 혼자 살면서 애들 돌보는 게 훨씬 낫지. 맨날 사고치고 들어오는 당신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지금 이 상황도 봐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월급 받은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보여줘봐. 냉전 한 푼 안 남았지? 그 술집 여자한테 전부 털어줬으니 남아있는 게 있겠어? 대출빚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나랑 애들은 생각 안 하고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술집 여자한테 전부 써버렸더라. 그동안 카드 내역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 같은 놈 선택한 나도 참 남자 보는 눈 없지만
너처럼 인간 이하인 사람도 처음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이게 할 짓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당신 눈치나 봐야 하고,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대우 한번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 장미는 돈만 지어주면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당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던 거야. 내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걸 생각해봐. 한쪽만 잘못해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겠어? 내 말이 틀렸냐고.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되레 큰소리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벌어 모으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 엄한 여자에게 힘들게 벌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탓을 돌리는 남편과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올 때만 애들 핑계대지 평소에는 아이들한테 조금의 관심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던 남편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간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번복하지 않았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오자 갑자기 시모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우편물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툭 던져 놓더니 세금 환급을 50만 원이나 받아놓고 혼자 입 싹 닦았다며 남편은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일하고 납부한 세금 환급 받은 건데 그런 것까지 남편이 알아야 되냐고 다시 대받아치는 순간 시모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너도 내 아들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서 어디서 떳떳한 척 하는 거야? 환급 받은 돈으로 애들만 데리고 외식하러 가는 거였니? 시부모는 아예 보이지도 않든? 어머님, 세금 환급은 말 그대로 제가 낸 세금이 많았으니까 환급을 받은 건데 이걸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우편물을 왜 마음대로 뜯으세요? 우리가 남도 아닌데 우편물 하나 본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어디서 시미한테 목소리를 높여?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시모는 혼자 흥분해서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너무 놀란 저는 시모를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놈은 시모 옆에서 심보를 곱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나는 거라면서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되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많이 무서웠는지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울고 있길래 더 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외식할 기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긴 뒤 다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현관문을 활짝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좀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면서 남편놈과 시부모님께서는 거실에 중국 음식을 한 상 가득 시켜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건 없었고 그대로 뛰어가
남편 앞에 놓여있던 짬뽕 그릇을 머리 위로 뒤집어 쏟아부어 버린 뒤 상을 엎어 버렸어요. 거침없는 행동에 놀란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걸 남편의 뺨에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고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리자 저도 똑같이 시모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주민분들께서 뒤엉켜 싸우고 있는 저와 시댁 식구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남편과 시부모는 시댁으로 돌아갔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의 광경을 한참 동안 보고 있던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곧장 집을 내놓게 되었죠. 이렇게 살다간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하루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 저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해 버렸어요.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리곤 곧장 벼락이사를 해버렸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당장 만나자는 말에 이혼 서류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본인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작성을 했어요. 어차피 분당에 있던 집도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들어갔던 거였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가진 것도 없고 월급도 각자 관리했던 저희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서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은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저와 이혼한 걸 오히려 더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남이 되어 버렸는데도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남편과 또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저를 뒤따라와서 이사간 집까지 몰래 찾아왔고 남편의 뒤에는 시모가 인터폰에 고개를 내밀고 있길래 돌아가라고 했지만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 얼굴 좀 보자는 말에 무시하고 넘어가면 계속 못살게 굴 것 같아 현관문을 열게 되었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편을 밀치면서 들어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날 당신이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안에 있던 물건 싹 다 버리고 벼락이사를 해버려서 나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좋게 풀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흥분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지만 그건 내 실수였어.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우리 아직 시간 남았잖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한테도 내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이미 나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고 싶지 않겠지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법원에 서류 제출했을 때 두 번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을 다시 받아주라고? 나는 10년 동안 기회를 줬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다고 생각해. 더는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확실하게 전달했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 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내 아들이 글쎄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이란다.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받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수술이 잘못되면 생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종양이 뇌를 압박해서 단기 기억 상실에도 걸리는데 내 아들이 한 행동들이 종양 문제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더라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그게 머릿속에 있던 종양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수술을 받아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받으면 앞으로 살 날이 길어야 몇 년이라는데 그럼 내 아들이 이대로 떠나면 너무 불쌍하잖아. 애들과도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혼한 마당에 우리가 왜 찾아왔겠어? 안 좋았던 일들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남편의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었고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옆을 지켜주길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아이들을 핑계로 최대한 좋게 포장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당에 있던 집이 13억인데 이사 오면서 남은 돈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비 좀 납부해달라고 대놓고 철반을 까셨어요. 이미 부동산 시세 전부 다 확인했다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남편과 시모를 내쳤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애들 핑계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 인간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든 말든 이미 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이들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겨우 끊어냈는데 또다시 그 인간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온 만큼 남은 인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장 날리고 남편과 갈라서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부부 생활을 이어간 지 5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만큼은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모든 걸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정신적으로 저에게 많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엄마가 건강상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엄마마저도 곁을 떠나시니 그 충격은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아빠는 일을 하시다가 엄마 출산 소식에 제 얼굴을 보려고 급하게 오시던 도중 사고로 제 얼굴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입이 닳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병이란 엄마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에게 하셨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눈앞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장암 사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시곤 제 손을 놓으셨고 남은 인생을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말로는 위로라고 하셨지만 시모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남겨진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또 알아보신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동산 시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처분하라고 계속 보채셨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신 시모의 눈빛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돈 사시던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뛴 거 아니? 부동산 거래 보니까 몇 개 매물 나왔던 거 바로 팔렸더만. 어차피 그 집 처분할 건데 뜸들일 필요가 뭐가 있니? 부동산 시장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지. 아파트도 연식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메이커 아파트라서 거래율도 좋더구만. 내가 물어봤는데 10억이 최대 맥심일 것 같다고,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이 최대치라고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둘러 처분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엄마가 남기고 떠나신 유산인데 바로 처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영양가 없는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 공돈으로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지? 서둘러 처분하고 4억은 내 통장에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꼭 해야 되겠니? 네가 먼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알아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파트 시세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같이 먹고 살아야 좋지 않겠어? 말로는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셨지만 어머님 목적은 저희 엄마 아파트 처분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4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처분할 마음 없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말만 가족이지. 결국 돈 얘기 나오면 등 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휴, 그만 포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공돈으로 생기게 될 4억 그거 노후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냈으면 시엠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싫다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사돈 재산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도 옆에서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4억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를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나 봐.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잖아. 올랑 사업 때문에 가족들과 등 질 거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아주 잘 알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일 시키기 전날에 항상 전화하셨잖아. 매번 명절 때마다 다음날 음식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 저번 명절 때 당신 생각 안 나? 잠깐 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 샀다가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잠깐 동네 마트 왔다고 했다가 노발대발 하셔서 난리 났던 거 기억 안 나? 나를 아껴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나를 일 시키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나를 아낀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네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도록 하마. 어차피 공돈인데 의미 있게 했으면 좋으니까 했던 말이다.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모의 말을 거들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배웅해 준 뒤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보며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사업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장모님 집 처분하고 남은 차에 4억 노후자금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야? 그 돈이 당신 집안 돈이야? 말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것 보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쪼잔하게 자꾸 이럴래? 같이 살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데 당신은 내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 이번에도 다를 건 전혀 없었고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어. 우리 결혼 생활한 지 5년이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는 이제 3살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유산인데 어머님이 본인 것 마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면 당신이 옆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한동안 우리 엄마가 사시던 집에 있을 테니까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장모님 아파트 처분하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돈도 많은데 시세 차익으로 얻게 될 4억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좀 달라는 건데 그거 싫어서 우리 부부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만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 돈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각자 지낼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더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분노를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풀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남편의 모습은 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4억을 준다 해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남은 돈을 시모는 더 얻어내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테고 결국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건 뻔했기 때문에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시고 평소에는 제 얼굴만 보셔도 괄시하셨으면서 시모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할 때만 저를 이용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엄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연락도 없게 되자 남편과 시모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했는지 이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생각만 앞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다시 왔다. 사돈이 세상을 떠나서 요 근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장어즙인데 이게 기력 회복하는 데는 특효라더라. 유명한 곳에서 진하게 내린 거니까 한 포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을 위해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엄마가 주신 장어즙부터 일단 먹어봐.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나 지금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 더 부담스럽고 적응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보여줄게. 이거 봐봐. 엄청 귀엽지? 우리 둘째 가지는 거 어때? 하나는 외롭다고 둘째도 가지길 원했었잖아. 내 입장은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거였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둘째 계획도 세울 테니까 그만 기분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건 아니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지우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육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둘째까지 나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를 가지자고 했던 건 지우 낳고 1년 뒤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둘째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동안 벌써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이나 떨어진 거 아니? 서둘러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거다.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장어집까지 내려서 찾아왔겠니? 내 아들이 베네 쪼고리까지 사와서 네가 원하는 아이까지 가지겠다는 말까지 했겠냐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분위기 탔을 때 빨리 처분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굴러 들어온 돈을
왜 다 걷어 차려 하는 건데? 이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함께 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을 처분하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던 세월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집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 추억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날려먹겠다고?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애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 추억 그거 하나 때문에 거저 들어온 돈을 걷어 차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시세 차이 걷지도 못하겠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 떨어졌다고 당장 처분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부동산에 가려고 했죠.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시모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몸이 들려 버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난리를 치면서 발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고 제 발 뒤꿈치에 얼굴을 맞게 된 남편은 바닥을 뒹굴면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곧장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시모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신고해보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주민분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달려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서 코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또한 저에게 사과를 하려는 마음보단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죠. 이미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문을 완전하게 닫지 않아 틈 사이로 들리던 대화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네요. 이러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제대로 된 수익도 받지 못할까봐 내 속이 요즘 말이 아니다. 올랐을 때 처분해야지. 걔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한 거니?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깟 추억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확 엎어버릴까요? 지우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 집은 저희 공동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걸로 분해를 해야 돼서 결국 손해는 저만 보게 된다고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왜 없어? 형은 나보다 몇 년이나 더 살았으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서 장남 역할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결정적일 때 움직여야 된다고. 어차피 형수님, 이제 남은 가족은 한 명도 없잖아? 친척도 없는데 누가 형수님을 찾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 못해? 아, 형이 형수를 처리하라는 말이잖아. 우리 집안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형수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할 거면 사람을 시키든 아니면 형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수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족한테 떨어지는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원래 계획이 형수가 아파트 처분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생긴 4억을 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대놓고 신혼집 하나 해주려 한다면 주지 않을까봐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라고 조금은 불쌍한 척해서 설득시키려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면 형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형수님 처리해. 그리고 형도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지우는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바로 결정은 못 내릴 것 같다. 아이요, 그렇게 마음이 물러 터져서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네가 장남이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지. 걔야 내가 알아서 고아원에 보내도록 하마. 새 출발하는데 애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어? 요즘 누가 애 딸린 남자를 만나겠어?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만 내도록 하자. 그럼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우리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쟤는 혼자지만 우리는 딸린 입이 몇 개니? 너희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막내 아들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 좀 다니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이 엄마 아빠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으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알았어요. 제가 짊어질게요.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10억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 짠 한번 할까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서 효도해 드릴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방금 뭘 어떻게 한다고? 교통사고로 나를 세상 떠나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희들이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저지를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역겹다 못해 토할 것 같다. 당신은 나랑 함께한 5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지우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너희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날 뻔했었네.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거든? 내 몸에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되는 거 하나 없네.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경찰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파트에서 떨어뜨려버려.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지유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 처분하고 4억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 좋게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서둘러 처분했으면 얼마나 좋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4억 넘겨라.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아, 형, 뭐하고 있어? 이러다 경찰 오면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밀면 끝인 거라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형은 우리 집안 가장이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정말 미쳤어? 내 품에 지우를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여기서 밀어낼 생각인 거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고!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비명을 지르면 옆집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흥분해서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저를 강하게 들어 올리려 했어요. 안간힘을 쓰자 남편 혼자서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몸이 들려서 아이와 함께 난간에 들어 올려지는 순간 주민분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동생을 제압했고, 뒤이어 경찰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연행했습니다. 하마터면 저와 제 아이는 두 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뻔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 짜내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에 있는 시모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모자가 웃고 떠들며 먹던 술상을 엎어버린 뒤 효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남편한테 받으라며 시모 얼굴에 이혼장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뒤돌아 연행이 되고 있는 남편과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징역을 살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 인간들이 나눈 대화 녹음과 저를 해하려 했다는 모든 상황이 전부 인정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의 보는 식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 인간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졌어야 처벌이 가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제일 불안한 건 그 인간들이 저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해를 가할까봐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내린 결정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돈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려 했던 그 인간들이 두 번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도 이번이 처음 겪게 된 일이라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